독일 통일에 관해서 사실 예전에는 그 많은 학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언급하고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논의가 쑥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독일 통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좌파 진영에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독일에서 유학하신 분들도 약간 이렇게 좌파 진영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데 독일 통일이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 봤을 때 상당한 성공이었고 또 지금 현재 독일이 유럽 GDP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돌아봤을 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통일, 통합, 프레임이 적절하게 역할을 했다, 성공했다라는 그런 반성이 있기 때문에 좌파 진영에서 통일 연구하시는 분들이 독일 통일을 더 이상 이렇게 많이 언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박상봉 대표님께서 지금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문하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함께 설명해 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 슈타인 채널을 하고 있는 박서가정 이해동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독일의 당시 상황이 통일되기 전 상황이랑 지금 현재 북한 전체주의 정권의 상황이 적어도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수준까지 매우 좀 다른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독 같은 경우에는 서독의 경제 수준의 3분의 1 정도라고 하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신문화적으로도 하나의 사교 신정 체제인데 제가 걱정인 것은 만약에 통일이 돼서 통일이 된다고 해도 구체적인 방법도 사실은 단기적인 방법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그런 격차, 정신적 격차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다시 말해서 북한 주민들이 계속 지금 김일성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것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정신 문화가 잠식당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주제와 관련돼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통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분단국의 최고의 과제는 분단 극복, 통일이죠. 그런데 어차피 만들어갈 통일이라면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건 많이 찾아내야 되는데 부정적인 것들을 그저 많이 전파하는 그 자세가 일단 바르지 않다. 내가 저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것이 우리의 최종 과제라면 나는 긍정적인 것을 더 많이 보여야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불려지지 않을 정도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라는 얘기 우선 말씀드리고 통일된 이후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독일 통일 얘기하면서 독일은 전쟁을 겪지 않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한민국 6.25 전쟁을 겪었는데 결과가 뭐죠? 6.25 전쟁에 대해서 겪었는데 6.25 전쟁에 대한 교훈을 갖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금 북한이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른다고 얘기할 정도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게. 우리들 세대는 그 의미를 알겠지만 이미 저도 6.25 전쟁을 겪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적응력이에요. 학습 능력. 독일 통일 딱 해놓으니까 초기에 혼란 한 2, 3년 되고 나서 금방 적응하는 거예요. 금방. 아니 메르켈 총리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12년째 총리를 해요? 자유가 주어졌을 때 발휘하는 그들의 학습 능력, 적응력, 그들의 재능 이런 것들이 뭐 순식간에 발휘되는 겁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는 2004년에 총리가 됐으니까 14년 만에 90년도에 통일되고 14년 동안 학습하고 하고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 그리고 서독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1년 만에 다 터득해요. 그 상황에 그렇게 적응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동서독 간에 그렇게 자유롭게 왕래하고 처음에 그 많은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다 깨져나가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잘못됐고 부정적인 거 나쁜 거를 계속해서 뒷다리를 잡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진 게 뭐죠? 더 이상 우리에서 오는 통일은 불려지지 않는다. 통일 비용도 그 중에 하나죠. 아니, 서독이랑 같은 부자 나라가 통일 비용 갖고 쩔쩔맸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제가 그러죠. 통일 비용, 우리 독일보다 돈이 없죠. 근데 짐 로저스가 그랬죠. 통일이 되면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 왜? 우리가 할 건 뭐냐면요. 북한을 접수하고 거기다가 인프라를 까는 겁니다. 인프라. 도로, 항만, 전기, 전력 다 깔고 무엇보다 법을 제대로 정비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오라스컴사가 북한에 가서 인터넷만 깔아주고 지금 뭐하고 있죠? 돈 한 푼 못 받아갖고 북한을 욕하고 있죠. 아니에요. 우리는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인프라와 법정부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로저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북한으로 몰려들 겁니다. 우리 돈 많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통일의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판타지가 아니고 아주 현실적인 대안들인 거예요. 그거를 없는 사람이 그런 창조적인 생각을 하겠습니까? 통일은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이고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하는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통일은 자신감이 있다. 제가 이런 걸 썼습니다. 북한이 맨날 중국이 뭐 북한 붕괴하면 탈북자가 넘어와서 중국의 경제가 어렵고 중국의 뭐 사회가 안전이 망가지고 중국이 맨날 그 핑계 대거든요. 중국은 남북한을 중국의 예속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늘 북한을 지원하면서 그 핑계를 대거든요. 제가 예전에 미래한국에 그런 글을 썼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 모든 탈북자를 100% 수용한다고 천명해라. 100만 명도 수용한다고 천명해라. 그들이 만들어놓은 피해가 있다면 피해까지 다 보상한다고 선언을 하고 그런 제가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구차하게 합니까? 중국이 정말 북한을 제재하지 않고 한국에 그것이 탈북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국이 정말로? 대한민국은 400만을 받아들였는데 대한민국은 10만의 탈북자들도 지금 처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고서 통일의 자격이 있습니까? 공짜로 통일을 그냥 먹으려고 그래요? 아니, 정말 자존심 상해요. 중국이 맨날 북한에 탈북자가 들어오면 중국 사회가 뭐 망가지고 어쩌고. 지들 조선족들 다 먹여고 살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자존심을 세워야 통일도 가능한 겁니다. 자존심을 세워야.
100만이나 200만의 탈북자도 남한 정부가 다 수용하고 그들이 피한 피해까지 다 보상하고 또 천명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통일에 대비하고 그들을 껴안고 100만 명이래야 말이죠.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뭐 그런 요구가 그렇게 많겠으며 수요가.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이밥에 고깃국 아닙니까? 이밥에 고깃국. 우리나라 가정이 몇 가정이에요? 우리나라 5천만 가정이 몇 가정이죠? 4인 가족 따지면 1200가정이죠. 1200만 가정. 1200만 가정에 숟가락 한 점 하나만 더 놔도 1200만 명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게 바로 자유민주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핑계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썼는지 모르지만,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독일의 18년간 외무장관 한스 디트리 겐셔 외무장관이 그 사람 18년 동안 외무장관 하면서 1989년 8월에 당시 체코 주재 소독 대사관의 발코니에서 연설하는 것이 자기 최고 연설이라고 꼽고 있거든요. 그때 무슨 연설을 했냐면 동독인들이 이제 막 그냥 그 체코로 몰려가서 소독 대사관에 다 진입하니까 막 소독에 그 대사관에 이제 장소 놓고 거기 이제 마당에 텐트 깔고 막 엄청난 동독인이 밀려드니까 그때 그 자리에 겐서 외무장관이 올랐죠. 그러면서 이렇게 연설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을 모두 소독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소독으로 할 때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요. 왜? 거기 있는 통독인들의 갈채와 박수와 환호성 소리 때문에 소리가 안 들렸죠. 그런데 겐셔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18년 동안 내가 한 모든 연설 중에 그 연설이 최고 연설이었다. 아니, 해마다 20만 명의 동독 탈출자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동독에서 베를린 장벽 세웠죠. 장벽 세우고서도 죽기 살기로 2만 명씩 넘어왔습니다. 물론 거기는 동독 정부가 일부러 보낸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을 일부러 보냈어요. 어떤 사람들. 동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누구죠? 노약자, 환자, 지체장애자 이런 사람들 소독가라고 비자 내주고 한 달 만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만 명. 아니, 그런 나라니까 통일도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탈북자도 배신자라고 하는 정말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돼. 하나하나 극복해 가야 되는 과제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제시해 주신 코리아 카탈로그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이제 통일 후 통합을 하자라는 원칙 속에서 우리가 통일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나 태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북한과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먼저 현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무엇인지 대표님의 구체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독일이 소독이 분단 통일 전에 동독과 6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6차례. 제일 처음에 1973년도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을 표하고 정상회담을 갖고 1차 정상회담을 동독에서 치렀고
2차 정상회담은 바로 답방 형식으로 서독 카셀에서 있었는데 그 3차는 이제 헬무트 콜 총리 때로 와서 3, 4차를 했는데 1, 2차가 별로 뭐 내용이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독일은 서독은 통일 전까지 국제법상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 할 때마다 동독은 국제법상 국가로 자기를 인정해달라 하는 것이 동독의 요구였습니다. 그렇지만 서독은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을 마지막까지 안 했습니다. 1, 2, 3차 네 번의 정상회담은 왜 정상회담을 했냐 하면 실질적으로 호네카가 또는 울브리히트가 동독의 실권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경지방에 기관단총을 7만 정이나 깔아놔갖고 동독을 탈출하는 사람들을 그냥 뭐 자동 기관단총으로 다 사살하게 만드는 등, 뭐 정치범 등 분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돈도 지원하고 거기서 뭐 기관단총도 다 제거하고 이렇게 만난 거죠. 제가 얘기해 주시면 통일을 아젠다로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어요. 통일을 아젠다로 정상회담을 한 건 베렌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의 진정한 동산 정권이 하네카가 이제 제명당하고 동독에 이제 새로운 혁명의 물결이 만들어지고 나서 5차 6차 회담을 통일을 갖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드메자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유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동독이 급변사태를 이룰 때 서독 정부가 끊임없이 요구한 건 뭐냐면요. 동독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지도자를 뽑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호네카, 예를 들어 사회주의 통일당, 공산당 너희도 후보 내. 너희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권한을 부여받으면 우리하고 통일 협상할 수 있어 이겁니다. 그런데 드메자 총리, 드메자라고 하는 반통일 주의자가, 반사회주의자 변호사였던 사람이 이제 통일이 돼서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1차 정상회담에 다 통일을 아젠다를 갖고 있어요. 헬무트 콜 총리는 분명히 했거든요. 당신은 통일의 파트너가 아니야. 통일 협상의 파트너는 아니야. 너희들이 실권을 갖기 때문에 분단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만날 것뿐이지 통일의 파트너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지도자가 뽑아졌을 때 통일이 협상이 가능하다고 한 거거든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하고 통일을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건 연방제 통일이죠.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자유민주 통일이 가능합니까? 일단 대한민국은 북한을 접촉하더라도 통일을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 통일 얘기하지 않아. 오히려 다른 주제들이 있잖아요. 뭐 탈북자들을, 정치범 문제들. 아니 그리고 왜 우리가 왜 목로와 대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탈북자들이 10만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떠돌고 있는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 뭐 인신매매 법원에 끌려가고 정말 동물 같은 사람을 살고 있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몰라라. 아니 전 세계 그 탈북자들이 유럽에도 많아요 지금 영국에도 한 1000여 명 있죠. 독일에도 한 500~600명 있죠. 아니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돈을 대주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를 보고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나라는 통일할 의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탈북자부터 좀 받아들이죠. 탈북자들을. 맨날 인권 하면서. 무슨 인권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자기 나라 국민도 못 챙기면서 통일을 얘기한다는 건 뭐죠? 연방 통일이죠. 연방제 통일.
다른 말로 적화통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자유를 빼요? 헌법에? 그런 거 막는 겁니다. 그런 거. 탈북자 인권 챙기고 국가의 자존심 세우고 북한이 뭡니까? 전 세계에서 딕타토 아닙니까? 딕타토. 전 세계 독재자를 얘기하고 있고 그 독재자가 손 벌리는 그 정책을 격침시켰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김정은이한테 아부하고 김정은의 손잡고 뒷다리 잡고 뭐 하겠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집단 이성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거죠?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 대중이라는 게 대중이라는 게 이렇게 무의미한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아니 전세자가 독재자고 그 독재자가 3대 세습을 하고 있고 뭐 다이아몬드 수저를 넘어 핵수저를 하고 있는데 그 핵수저 앞에서 굽실굽실거리고 그가 지시한 대로 모든 걸 하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통일의 자격이 있습니까? 통일의 자격이 있죠. 적화 통일의 자격이. 좀 자존심 세웁시다. 자존심. 대화는 좀 태극기하고 좀 대화 좀 합시다. 맨날 대화는 북한하고 태극기는 몰라라 하고 보수좌파는 보수우파는 괴멸시키고 좌파 독재자는 대화의 상대자입니까? 왜 그래요 그게? 우리들 책임 아닙니까? 누굴 욕해요? 우리들 책임인데. 어느 나라가 나 이제부터 망했어 하고 망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국민의 수준이 그 정도뿐이 안 되니까 망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학자라는 고학과세 하는 겁니까? 곡언아세 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 학자 다 권력에 아부하고 국가의 자존심은 다 팽개치고 자기 살 길만 하고 있는 이러한 국민의 수준이 제가 뭐 여기 있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거 한번 좀 바꿔보려고. 그렇지만 저는 확신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갈지. 마지막까지 막아보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 그 나라 자기가 선택하는 자기가 고통을 받아야죠. 우리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는 한국독도연구원 연구위원 양수입니다. 발표하신 회장님께서 그 많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셨고 또 이렇게 발표를 해주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샤이 보수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샤이에 대한 대안 비슷한 거를 가지고 계시지만 제 개인적인 소개를 하나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통일은 결과물인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무슨 과정 그리고 현실에 우리가 당이 대응하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우선 독일은 기독교 문명권에서 동서독이 같은 일치되는 구심점이 있었다는 거죠. 기독교라는 성당 안에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는 그런 같은 문화권에서 그런 커다란 카테고리가 우산을 받쳐주셨는데 우리 유교 문명권은 이게 그런 게 없거든요. 문화적으로 너무 차이가 있었다는 그런 제가 지금 변명을 하는 겁니다. 샤이 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내부적으로 필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그 강적인 일체가 보면은 않지만
북한이나 남한이나 마찬가지로 그 대신에 들어온 열강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그 일본 사람들한테 억압당했던 그런 아주 그 자괴 그리고 나라로 떨어졌던 그 심리적인 그 회복이 안 된 상태가 있는 상태에 이어서 그 상대만 바뀌었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그 문화적인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각 분야에 대한 영향력 그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아들일 때는 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책을 쓰신 데 보면 독일에서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런 그 주장의 가치가 있었고 또 미국 우리나라에 와서 200만 명 가까이 참전시켜가지고 200명 중에 한 명 이상 실종이 되고 50명 중에 한 명 이상 사망을 했던 미군들에 대해서 조국은 알지도 못한 나라 안난 적도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토대로만 조국의 아들들을 이렇게 칭찬했던 미국의 그 기념비를 봤을 때 우리가 과연 그런 가치관이 있느냐 아닌지 그 일본의 경찰들한테 수만 명들이 1년에 그 전보기를 받고 촉수노릇을 했던 그 국민성들이 그간에 과연 얼마나 자주적인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은 끊임없이 그 이념의 하수인도를 시킨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통일의 목적으로 우리가 뒀을 때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없는 게 있잖아요. 다른 나라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IMF 극복하는 과정 같은 거 한번 보시죠. IMF 극복하는 과정. 금모으기 한번 하면 세계인이 부러워할 정도로 금모으기를 하거든요. 아니 패딩 한번 불면 패딩 열풍 불면 모두가 패딩을 입어야 돼요. 물론 이것이 나쁜 점이지만 우리가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산업화의 역사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루어진 경제 기적을 다른 나라가 경제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장점이 없다고요? 분단 당시에 63달러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3만 달러라고 하는데 장점이 없다고요? 아니죠. 장점보다는 안 되는 점을 자꾸 개발한 거죠, 우리가. 서로 흩뚫고 싸우고 하는 바람에 서로 나쁜 점만 얘기하는 거죠. 전 세계는 박정희 대통령을 위대한 새마을운동의 지도자라고 보고 있는데 푸틴까지도 대한민국은 박정희는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라고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기적, 특히 현대사의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이 기적의 나라를 이끌어낸 대한민국에 하면 된다의 정신이 왜 우리가 없습니까? 장점이죠. 젊은 사람들이 보수를 반대하는 이유가 보수가 갖고 있는 너무 큰 그 단점이 그걸 건널 수 없다는 거죠. 아니죠. 제가 한 가지만 아까도 일제강점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강점기란 말 쓰지 마세요. 강점기는 좌파가 만드는 용어입니다. 왜요? 일제식민지죠. 일제강점기 지금 미국 강점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고 모든 그 과정의 그 정의들을 바르게 알리고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을 전교조가 다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완전히 이념 전술을 다 뺏긴 거 아닙니까? 언론이 얼마나 많은.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끼리 뭐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해서 자꾸 갈라지는 것은 이태리의 그 살라미 전술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먹을 수 있게 쉽게 이렇게 나누는 그것은 주변국의 어떤 의도적인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는데, 요는 보수라고 해서 마치 흰 염소와 검은 염소가 외나무 다리에서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것처럼 싸워서는 명성황후하고 대원군이 죽도록 싸우면은 그것은 누구의 토론은 재물이 됐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저희 토론은 이따가 이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발표보다도 북한 전체주의 정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랑 무슨 대화와 협력을 합니까? 네, 저희 토론은 이따가 저희 뒤풀이 시간이 있습니다. 뒤풀이 시간에 오시면은 그 강사님께서도 참여를 하실 거니까 그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문 대표님 지금 저희 정말 좋은 강연 진행해 주셨는데요. 마무리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은 좀 여기서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선 이제 500년의 역사가 참 분열의 역사죠. 분열의 역사. 사실 대한민국 고구려 역사를 빼면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뭐 역사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분열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분열은 어느 나라나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분열의 모든 그러한 과거를 잊고 기적같이 현대사를 만들어낸 그 역사만큼은 이제 과거로부터 단절하는 새로운 우리나라의 내가 오늘 우울증 걸렸다고 내가 평생 우울증 걸려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계기가 됐다. 이제 새로운 DNA를 만들어가는 계기. 오늘날 젊은이가 우리는 예전에 어렸을 때 유학 가서도 코쟁이를 만나면 주눅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젊은이들이 코쟁이 만나서 주눅 들어요? 정현 선수가 주눅 들어요? 아니 제가 지난번에 60주년 6.25 전쟁 2년 전인가 그 기념 행사를 도라산역에서 그쪽에서 했는데 그때 미군도 왔고 이제 한국군들이 왔어요. 우리나라 그 젊은 통역 잘하고 이제 와서 이제 미군의 참전 용사들, 전 세계 참전 용사들을 이제 서빙하고 대접하고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군이 우습게 보여요. 한국군이 훨씬 나아요, 애들이. 우리 때는 뭐 그냥 기가 죽고 이랬었는데 지금 그 젊은 친구들은 말이죠. 뭐 등치도 좋고 키도 크고 미군 애들은 배 나오고 뭐 이랬는데 아주 보기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한 그 과거의 그런 습성들이 있었지만은 그건 극복해 가는 거죠. 그것은 위해서는 이제 그거에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정신들을 개발하는 거죠. 새롭게.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우리가 안 된다, 뭐 통일이 되겠느냐, 너희 실력으로 되겠느냐, 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왔다면 이제는 좀 통일 이후에 정말 찬란하게 만들어질 다이아몬드 비서의 그 빛나는 그 미래를 좀 바라보면 정말 이런 건 다 하찮은 겁니다, 사실. 근데 계속 우리 통일을 붙잡고 통일하면 안 돼, 힘들어. 왜? 우리가 갖고 있는 부를 북한에 나눠줘.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통일하는 겁니다. 이제 통일 이후에 그 북으로 나가는 그 에너지를 통일 후에 모아서 이런 연구 보고서도 있어요. 통일을 하면 통일
후에 50년 만에 대한민국이 독일,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한다는 그런 경제 보고서도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런 거가 자꾸 입에 불려줘야 이제 우리가 통일의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지금 정말 안타까운 게 여러분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저는 한반도 통일이 독일보다 쉽다를 끊임없이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제로 베이스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펼쳐질,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독일에 가면 이제 그 아우토반이 잘 돼 있잖아요. 프랑크푸르트 밑에 가면 다름슈타트라는 데에 아우토반이 세븐인가 뭐 이런 아우토반이 있어요. 아우토반이 이제 그게 뒤셀도르프까지 연결되는데 그게 100km가 넘어요, 100km. 근데 그게 제가 그걸 달리면 그게 한 20차선은 된 거예요. 20차선. 이쪽 10차선, 저쪽 10차선. 편도 10차선, 양쪽 20차선이 100km가 일직선이에요, 일직선. 제가 거기서 다름슈타트에서 BMW를 운전하면서 200km를 놓으면서 제가 저고리를 버텼다니까요. 운전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통일되면 말이죠. 여기 서울서부터 평양까지 30차선 까는 겁니다. 평양에서 청진까지 30차선 까는 겁니다. 청진에서 서울까지, 청진에서 강릉까지. 왜 가능하죠? 제로 베이스예요. 북한이 제로 베이스니까. 그 모습을 그리자고요. 북한이 어렵다고요? 여러분 30개 도시에 30대 기업들 30개 도시만 맡겨줘 봐요. 대한민국이 해냅니다. 왜 못합니까? 왜? 그 한 실력이 있잖아요. 실력이. 전 세계가 다 투자자들이 투자할 데가 없어서 난리인데 중국에 투자합니까? 뭐 어디에 투자합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 봐요. 전 세계인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무슨 수요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좋은 것들을 자꾸 얘기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자꾸 만들어가야 우리가 통일의 자신감을 얻는데, 자꾸 그들은 뭐 사고 칠 거라고 그러고 뭐 통일 비용이 많다고, 그 통일의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죠. 아니 복싱 선수가 요새 UFC인가요? 아니 그 펜타곤 링에 들어갈 때 주눅들 그러면 지는 거죠. 내가 약점이 많더라도 눈을 부릅뜨고 가야 이기는 겁니다. 그런 도전 정신을, 제가 어차피 이룰 통일이라면 분단국은 말이죠. 통일이 돼요. 그것이 적화 통일이냐 자유민주 통일이냐가 그것만 남아있지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민주 통일에 대해서 안 될 걸 얘기하고서는 적화 통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자유민주 통일로 가야 되는 좋은 것들을 만들고 매뉴얼을 제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어린애들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통일이 자유민주 통일이 되는 거죠. 너희들이 무슨 자유민주 통일해? 돈도 없으면서. 탈북자들 그거 어떻게 해? 동독 사람들 보니까 뭐 지금 통일된 독일을 이끌고 있는데요. 동독 사람들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간의 진행해주신 박사님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강연 드리면서 이게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좀 넘어서 한 2010년 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서울대에 참 훌륭한 친구들이 유학을 많이 오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 네팔에서 온 친구였어요. 네팔에서 온 친구가 네팔의 발전을 어떻게 하면 이게 잘할까? 대한민국을 배워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잘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과정을 잘 이렇게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으면은 그걸 한국에서 가져와서 네팔 방송에서 방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송이 있는지 좀 찾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그 3개 방송국 그리고 또 여러 군데 수소문 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한 10부작 정도 되는 게 있을까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BBC에서 뭐 한 2시간짜리 2편으로 만든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고, 한국에서 만든 그런 영상이 없었어요. 제가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통일, 이것은 꿈꾸는 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고 또 그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이전의 세대가, 선배 세대가 이뤄낸 건국과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이뤄낸 가치와 결과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올바른 평가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뤄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끌려가는 통일을 한다면은 통일을 하더라도 사실은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통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꿈꾸는 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정말 이렇게 참혹한 인권 침해 상황, 거기에 눌려있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하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발전, 사실 그 가능성, 북한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독일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통일하고 나서 유럽의 GDP의 40%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러지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또 북한의 악한 정권에 억눌려 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해방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늙은 사람의 꿈만도 아니고 젊은 사람의 꿈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같이 꾸는 꿈이고, 그리고 제가 바라건대 여기 계신 분들 살아계신 동안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꿈을 떠나가면서 앞으로 나간다면 분명히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트루스 포럼은 꿈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